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고민하시는 합의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합의해도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죠. 그러나 합의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 번째, 신속한 피해 회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장 필요한 치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도권 확보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에 목매달립니다. 이때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합의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조건 합의가 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합의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하신다면 합의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우리가 피해자다, 인생을 망쳤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2차 가해는 때로는 원래의 피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도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합의는 시점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단계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사 단계로 경찰, 검찰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가해자는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 시점의 합의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로는 1심 재판 중이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가해자는 실형의 가능성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에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죠. 세 번째 단계로는 항소심 재판 중이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합의에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1심에서 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2배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보다는 1심 단계에서보다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성사될 확률도 더 높고 합의 금액도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더 지치기 쉽고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 합의의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어떤 금액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완전히 배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회복을 위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로서 첫 번째로는 피해의 정도와 특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보다는 간간이 1회보다 지속적인 범행이 더 높은 합의금의 근거가 됩니다. 폭행이 동반되었거나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할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더 높은 합의금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의 지위와 직업 역시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사, 의사, 공무원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직업일수록 더 높은 합의금이 요구됩니다. 상사, 부하 직원, 교사, 학생 등 권력관계를 이용한 경우 더 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로는 가해자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합니다. 일시불로 지급 가능한지, 분할 지급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직업,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해 향후 수입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제 합의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용서해도 국가가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불안감 정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추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합의를 포기하고 원벌탄원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가해자라는 점을 강조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분할 지급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합의금을 받기보다 매월 일정액을 오랜 기간 받는 방식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특별히 보호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 만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어린 시절 당한 피해도 어른이 되어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이런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후의 합의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하며 합의는 용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